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평창 평화포럼 랩업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지난 3일간 이곳 평창에서 평화를 향한 여정 우리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모두 34개의 세션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왔는데요. 마무리하고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끝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랩업 세션은 이성훈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안녕하십니까? This is the wrap-up session of the last day 랩업 of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his is a simultaneous translation 현재 동시 통역이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랩업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인데 혹시 여러분 그 자료집 꼼꼼하게 다 보셨나요? 너무 세션이 많아서 다 아마 참석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35개의 세션이 약 그 이틀간에 걸쳐서 여기서 펼쳐졌고 알다시피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연사만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0~300명이 되고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각 세션당 한 몇백 명이 될 테니까 또 한 10,000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세션 UN SDG 관련해서 서너 개를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첫날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막식 하기 전에 YPC라고 Youth Peace Challenge라는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년의 참여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 그래서 에세이하고 퍼블릭 스피치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린티드 아트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아트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글 쓰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연출하는, 행동하는, 연기하는 어떤 그런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평창 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상식은 이제 폐식 때 최종 수상자 발표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내용에 관한 것들 35개 세션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청중분들께서 다양한 세션을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배우고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여기 태블릿 PC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견도 같이 받아서 내용과 향후의 앞으로의 그 개선 방향이랄까요? 이것도 같이 모색해보는 시간을 약 4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앞에 그 세 분의 연사가 계시는데요. 다양한 분야 세션을 조직하셨는데 먼저 박주희 IF 사무총장님께서 스포츠 분야에서 논의됐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주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세션 랩을 맡은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박주희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국제스포츠위원회 ISF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으로 국내 유일 국제스포츠 재단입니다. 현재 IOC 위원이시고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시죠. 유승민 이사장님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OCA, 와다, IF 등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ISF 재단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업무 협약을 통해서 대회의 성공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평창 평화포럼과 올해 평화포럼을 모두 참관하였습니다. 스포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저 역시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올해 특별 주제였던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또 유익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첫날 이루어졌던 스포츠 세션에서는요, 지난 2018년 그리고 2020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CEO가 함께 정반대의 시차에도 불구하고요, 라이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기본 원칙인 For, With and By Youth를 통해 이미 성공적으로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2020 로잔 그리고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직위원회 책임자분들이 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최할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먼저 렌드로 라로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은 성화봉송을 하면서 여러 도시들과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야기와 함께 대회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졌고 선수들의 경기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선수촌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올림픽에 대한 처음의 경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디지털과 기술을 접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에서 한국인들의 저력을 충분히 전 세계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저희가 준비해오는 많은 것들이 2024 강원에서도 지역사회 참여 도모를 중점으로 두면서 특히 스포츠 활성화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모델들과 청소년 대회 이념들을 접목하여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조언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2020년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버지니에 파디브레 조직위원회 위원장님도 디지털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이 꼭 필요했고 그것이 2020 로잔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각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충분히 협력하여 이루어낸 다양한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미 2018 평창 올림픽의 시설과 우리는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2023 강원대회에서는 시설에 투자하는 시간은 사실 이제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문화 이런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노력을 더 쏟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그런 참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IOC와 협력을 무엇보다 강조하셨는데요. 조정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이끌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김철민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강원 2020 대회 초기 준비와 목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사실 낮은 인지도와 연대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 2024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소년들과 연계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강원도 개최도시, 정부, 대한체육회 등 협력과 지역 주민, 학교 등 지역사회 협력 그리고 IOC, 올림픽 무브먼트의 협력 특히 청소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서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의 협력에 대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문화교육 축제로서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고 스포츠 행사가 아닌 문화예술 그리고 그런 축제의 자리매김으로써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과 올림픽 가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023 강원대회는 대회 후에도 지속되는 청소년 교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제공하고 평화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특히 로잔, 강원, 차기 개최 도시 브릿지 프로그램인 것을 개발하여서 3개국 청소년 교류 및 올림픽 유산 전달을 통해 타 올림픽 도시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정위원장이신 장홍 IOC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원 2024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강원 2024에서는 최고의 기량의 선수들로부터 기회와 영감을 받아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이어나가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 활성화를 통해 축제와 함께 경쟁이 있는 경기를 진행하고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며 2018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었던 것처럼 강원 2024는 교육을 통한 평화 증진으로 청소년들이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세션은 청소년올림픽 개최도시 간 긴밀한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강원 2024 조정위원장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조언들을 통해서 청소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지식의 전수를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2018 평창의 유산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며 2018 평창에서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들을 통한 평화를 꿈꾸는 또 다른 대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대회의 남북 공동 개최가 성공하고 또 2032의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서 선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이동민 쇼트트랙 선수도 참여했었는데요. 선수의 바람처럼 다시 한번 남북이 하나 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현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희 총장님. 자, 여러 가지 지금 향후 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저희가 2018년에 평창 평화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이 강원 청소년 올림픽이 되는 거죠. 2024년. 그러면은 3년 후인가요? 3년 남았네 이제. 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동계 올림픽은 여러분 알다시피 2018년 4년마다 열리는 거니까 2022년에 북경에서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디서 열리나요?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이탈리아에서 열립니다. 이탈리아요. 밀라노. 네. 이탈리아로 하고, 그리고 하계 올림픽은 원래 작년에 도쿄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동계는 이제 북경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왜 이걸 얘기하면 이게 올림픽 관련해서 일반 분들은 굉장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하계 올림픽 있고 동계 올림픽 있고 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인 거죠. 여러 가지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2018년 평창, 2024년은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했던 것처럼 진짜 이게 하나의 그 평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작년에 있었던 그 평양 정상회의에서 평양과 서울 2032년 하계 올림픽,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지만은 이제 한반도 상황이 비핵화와 평화 증진이 잘 될 경우에 한번 그때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 올림픽이 많이 열리는데 2018년에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 평창 평화 포럼이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서 이거 동북아 평화의 하나의 릴레이, 좋은 의미의 선한 그 릴레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마침 2024년 청소년 올림픽,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논의가 있었고 이것들이 잘 이어져서 진짜 2018년을 다시 한번 멋있게 재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강원도 미래전략자문관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이영길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DMZ하고 그다음에 공공외교 여러 세션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압축하셔가지고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평창 평화 포럼을 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 6개 정도 핵심이 되는 그 세션들을 기획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도 굉장히 흥분이 됐고, 또 어떤 세션은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세션으로 기획됐는데, 이제 이것이 저희 평창 평화 포럼을 질적으로 높이고 또
영역적으로도 확장을 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 벅찼다고 할까요? 이제 뭔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그 대사님들이 저희 평창 평화 포럼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이번에 오신 대사님들은 그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주 최근이죠. 이제 중동 국가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UAE, 바레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모로코, 수단, 이런 나라들이 아주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 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결정적으로 이 에이브러함 어코드라고 하는 이게 중동 외교 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 평화의 그 물꼬가 이제 터진 사건이었는데, 그게 외교 협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한반도에 외교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그것이 한반도에 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대사관을 비롯해서 UAE, 모로코 이 대사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님들 쪽에서 제안도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창 평화 포럼 안에서 이 Ambassadors Forum, 그 대사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된 구체적인 어젠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중동 국가들이 중심이 됐고 독일 대사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응원국으로 참여를 했고, 우리 강원도 백범 대사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평창에서 그 베이징까지 수소 열차를 타고 참석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강원도 지금 경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경제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철도 지금 연구원이 있어요. 철도 기술연구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시작해서 베이징까지 가는데, 지금 그 GTI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도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의 대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또 특별한 포럼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그 주한 대사들을 의미 있는 캐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대사 포럼을 진행할 것인데,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지사님이 저기 백악관도 방문하시고 국무성도 방문하시고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좀 오프라인 속에서 발전되기를 원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뭔가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근데 저희가 이제 조선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알고서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조선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민간기구인데 그 북조선입니다. 조선을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창업을 교육을 했어요. 지난 8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3,000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창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북한에서 무슨 창업이라는 게 그 의미가 있나,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가깝게 들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강원도 북강원도 5개년 개발 계획을 이번에
북의 김정은 위원장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익스체인지의 입장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강원도 우리하고 연동하는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 역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워낙 막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이제 지식 교류인데, 지식 교류도 직접 할 수가 없고, 이런 그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수립된 나라들과 우리가 의미 있게 연결함으로써 북한에 접촉하고 또 북한과 함께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 계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평화 에너지 세션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유수한 그 핵융합 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이 플라즈마, 핵융합 플라즈마 에너지를 갖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수소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 부문인데, 그 이봉주 박사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 강원연구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의 센터 이런 분들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발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흥미가 있었던 것은 이번에 이제 공공 외교적인 측면을 많이 가미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 강원도가 공공 외교적인 측면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평창 포럼에서도 공공 외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많이 참석을 했죠. 근데 이번에 그 에너지 외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외교로 가가지고 평화협정이 만들어진 사례가 중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루살렘 포스트라는 그 뉴스페이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댄 샤함이라고 하는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에너지 특사예요. 그래서 이 중동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에너지 분야,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막, 그다음에 이 혁신적인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그 felt need를 맞추는 쪽으로 접근을 했다 이겁니다. 중동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댄 샤함 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댄 샤함 박사께서 두 세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공 외교 세션하고 에너지 세션에서 참석하면서 에너지가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외교 촉매제로서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했고, 이제 공공 외교적인 측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 DMZ 평화지대는 두 세션에 걸쳐서 다소 다른 것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역시 이제 여기서 이 고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남북 교류,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통일 실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담론은 많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북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일 실험 사회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통일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광과 생태로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고성을 포커스로 했는데, 여기서 역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국제사회의 협력입니다. 특히 이제 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고성하고 연관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제기구들이 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DMZ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역들을 담당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국제기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법적인 고려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공공 외교 세션은 그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공공 외교 세션을 시작한 이래로 거기서 파생된 세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의 공통의 플랫폼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뭐였냐면은, 외교를 정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외교는. 근데 이러한 공공성이 표현되는 것은 지역과 영역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앞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이번에 7개국에서 참여를 했어요. 7개국. 근데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영역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야기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시간이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분쟁 지역 평화 도시 네트워크인데요. 이것은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평화를 촉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영역이 통합되고 그것이 광범위하게 같이 공동으로 포섭돼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저희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기 신남방 썰매 육성 사업 선수로 직접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동계 스포츠 하게 되면은 눈이 있는 나라만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평창이 여러 가지 노력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오신 조나단 유 선생님께서 참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가 아직은 능숙하지 못해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조나단 여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신남방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창 2018 기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념재단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동계 스포츠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의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훈련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종목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스켈레톤 남성 금메달이 2018 평창에서 한국이 따게 되었고, 또 은메달, 4인 은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총 동남아시아의 14명의 선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평창에서 10월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 문화도 알아가고 있고, 우정도 쌓고 있고, 또 코치분들과도 열심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첫 번째 코칭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4월에는 가족에게 돌아갔다가 몇 개월 이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평화 포럼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남방 선수 육성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념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올림픽 출전의 꿈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코치분들과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최고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재단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국 정부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최 측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화 포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다른 선수들이 어제 여러 세션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여하면서 남북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여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놀라웠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고 계시며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션에 참여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듣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듣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에 와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치분들도 스태프분들도 너무나도 놀랍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저희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포럼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N SDG의 5가지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스포츠, 평화, DMZ, UN SDG, 그리고 공공외교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UN SDG 내에 5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2025 라는 어젠다입니다. 2030은 SDG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본 세션이 있었습니다. 평화 어젠다 2025였습니다. 2045였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45, 2045라는 것은 유엔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결의된 것이 바로 핵무기를 폐기하자는 결의였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 핵무기 금지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특별한 세션을 진행해서 미래 평화 의제 2045를 했던 것입니다. 전쟁과 핵무기를 폐지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는 유엔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러한 내용을 세션에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평창이 결국에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이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제 논의했던 내용이고 또 계속해서 평창에서 플랫폼으로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평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개의 세션이 시민사회, 아시아 시민사회와 또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SDG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SDG가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의제 그리고 아시아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야말로 유엔의 SDG를 2030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0년의 중요한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30까지 10년이 남았는데요. SDG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또 행동 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군축을 위한 그런 중요한 캠페인이 4월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영국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또 9월에는 유엔 총회가 있으며 10월에는 아주 중요한 글라스고 영국에서의 기후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4개의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서 어떻게 우리가 옹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오늘날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진행이 된 2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된 건데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SDG 관련한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한반도 차원의 SDG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해 보자. 그런 취지로 5개의 청년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과 국제개발 협력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토론하는, 보통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청년이 발표하고 토론인데 이번엔 바꿔서 청년이 스스로 준비해서 발표하고 교수들이 토론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가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ODA 국제개발협력, 이번에 이제 코이카가 시작부터 저희 공동 주최 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ODA와 공공외교, 그래서 이영길 전문가님이 국제적인 공공외교 담론을 작년부터 많이 끌어주셨는데 작년 7월에 한국에서 한국 공공외교 학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신생학회가. 그래서 신생학회가 같이 참여해서 그동안 따로따로 논의했던 것들을 한반도 평화와 ODA, 그러니까 코이카겠죠. 코이카의 역할과 공공외교를 같이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이어질 거고 내년에는 이거를 한국어 세션이 아니라 통역을 같이 해서 국제 세션으로 같이 해서 시너지를 더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세션이 있었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자료집 참조하시고 동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UN SDG 세션에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미처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의 청중분께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가 세션 참여했는데 보고 느낀 거라든지 그런 제안해 주실 것 있으면 손을 들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 먼저 해주실까요?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YPC라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 전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챌린지 프로그램, 그 평화 상상력 공모전을 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우리 공공외교학과의 이고은 사무국장님이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과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이 될까요? 마이크 여기 있는 거, 네, 뒤에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공공외교학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성훈 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YPC라는 유스 평상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아서 이번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청년 세션, 한반도 평화와 SDG에 대한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그 청년 세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는 청년들의 역할이나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이나 어떤 인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심사를 하고 청년 세션에 참석을 하면서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한반도의 미래나 세계의 어떤 평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평화의 청사진을 정말 잘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특히 그 청년 세션에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45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N 100주년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그 기간이 되는데 그때가 본인들이 중년이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중년이 되는 그 미래를 본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지혜롭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포럼에서 이런 청년 세션이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굉장히 질적인 이 포럼 자체의 평창 포럼의 질적인 변화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청년 세션의 어떤 확대가 더 이 평창 포럼에 있어서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공외교 학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공공외교 학회는 말 그대로 공공외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을 이제 도모하는 학회인데 아까 그 이영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와 목적어가 공공이 되는 네, 그리고 그런 공공성.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적인 이익이나 평화를 도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공공외교의 중요한 가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공적인 이익, 연대,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런 평화라는 이름으로 일을 정말 직접 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직접 만나고 또 포럼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제 강의에서 전쟁과 평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그 유엔 헌장의 말이 전 되게 개인적으로 와닿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화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그런 이 2박 3일의 포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포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포럼을 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어떤 질적인 양적인 그런 성장이 이 포럼에 평창 포럼에 있기를 저도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next, let me invite one 다음으로 from Asia or 아시아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쪽에 세 분의 외국 분들이 보이시는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줌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왔는데요. 학생으로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고 지난 3일간 평화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세션 중에 하나는 평화를 스포츠를 통해 구축하자는 세션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평창에서 남북한이 함께 동계 올림픽에 참여했었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스포츠야말로 또 스포츠 경기야말로 평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서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스포츠의 역할을 기대해 보고 또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을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Can I also invite one more person?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린도라고 합니다. 저도 성공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화 포럼에 처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SDG에 관한 논의를 하는 세션을 말레이시아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참여를 해보니 시민사회가
SDG 어젠다 하에 평화와 안보 어젠다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 아주 큰 배움의 기회였고, 시민 단체들이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 협업과 또한 아시아의 시민단체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분 더 모실까요? Also speak briefly. 네,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irst of all. 네, 감사합니다. From Sri Lanka.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고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창 평화 포럼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한 세션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모든 세션이 다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 세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창 평화 포럼을 참석을 해보니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인권과 또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을 보면 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얀마 그리고 제 고국인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정말 30년 넘게 전쟁으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제 세대 그리고 저희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사실 스리랑카에서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쟁의 두려움에 있습니다. 2009년에 전쟁이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리랑카의 사람들 그리고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민주국가라고 천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군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포럼에 제가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렇게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애쓰고 있는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 또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의 분들을 초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국가들 내에서 인권을 위해 평화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지역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 혹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국가들 또 국민들을 돕고 또 청년들을 도와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미얀마와 스리랑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평화에 대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만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동남아시아에서 이러한 평화가 무너지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평화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나 스리랑카, 미얀마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차후에 함께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것만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바로 읽어드릴게요. 다는 못 읽고 몇 가지 구체적인 것만 읽어드릴게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던 것 같은데 박주희 사무총장님 생각하시는 2024 강원 올림픽의 성공 개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얘기하셨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평창 평화 포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평화 열차 GTI였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보다 실천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보완해 주시고요.
자, 2021년 평창 평화 포럼을 시작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를 키운다고 하는데 가장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평창 평화 포럼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에 따라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한반도 외교 정책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의 어떤 외교 전략은 무엇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내기 위한 효과적 방안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보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세션이 있었거든요. 한번 연결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평화 포럼에서 이어지는 세션과 연사의 중장기적인 목표, 한 해가 아니라 2, 3년, 5년까지 중장기적인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아시아권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어가 1어로 서비스가 되면 좋겠네요 라는 제안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 올리도록 하고요. 다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구하기 바라고, 향후 포럼을 정기적으로 여실 건가요? 물론이죠. 그 연례 포럼이기 때문에 저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거에 대한 답변보다는 한 1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좀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총장님.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성공 개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평창 올림픽의 소중한 무형의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로서는 이제 역시 국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 있는 대사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 외교가 너무 이렇게 두 가지 축에 기울어져 있는데 제3의 지대, 지금까지 안 해본 나라들하고 좀 외교 채널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공공외교학회가 이제 신설로 이제 됐는데 너무 흥분되고 참 격려가 되고요. 이제 이것을 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좀 잘 활용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3회째인데 지난 1, 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특별히 대사님들이 많이 오셨다라는 거, 그게 아주 새로운 그 확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서 세션을 만든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공외교가 정식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 이 세 가지, 대사와 청년과 공공. 기존에 했던 우리가 DMZ나 평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잘 결합이 돼서 내년에는 시너지를 발휘해서 좀 더 내용적으로 많이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그 짧았지만은 랩업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